책을 왜 읽어야 되냐고 아이들이 이제 의문을 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얘기를 약간 이제 스토리 같은 거를 중간중간 좀 들려줍니다. 책 읽기가 무엇이고 어떤 작가 얘기도 좀 들려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어떤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는 이제 학교에서는 들려주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책을 왜 읽어야 되는가?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 즐거우면 되긴 하는데 제가 들려주는 얘기는 옛날에 주인과 노예가 있다. 주인 밑에 이제 여러 노예가 있는데 주인이 노예 하나를 불러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저희 부엌에 가가지고 물그릇 좀 가져와. 물그릇 3개 있는, 아니, 물그릇 좀 가져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노예가 가서 보니까 물그릇이 3개야. 뭘 선택할까? 빨간 그릇, 파란 그릇, 하얀 그릇? 파란 그릇이 이제 청명해 보이고 좋으니까, 보고, 이거 우리 주인이 이건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판단해가지고 물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글쎄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죠. 저는 뭐 하얀 그릇 가져갈래요. 뭐, 저는 빨간 그릇 가져갈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인이 이놈! 매지라고 내쫓으라고. 주제 넘은 놈이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지? 왜 주인이 화가 났지? 아이들이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 하얀 그릇이었나 본데요. 이제 파란 그릇이 아니었나 본데요. 어, 제가 들려주는 얘기는 저 노예가 왜 혼났냐면 노예는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주인을 대신해 가지고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노예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주인이 주제 놓은 놈, 감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주인한테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주인님, 물그릇이 3개인데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얀 그릇이야. 빨리 갖고 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판단해. 이제는 신분제 사회가 아니란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런데 주인처럼 살 수도 있고 노예처럼 살 수도 있어. 남 밑에서 시키는 일 할 수도 있거든.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지혜를 갖추고 능력을 갖추는 거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야. 그게 없으면 남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 너희 스스로 판단이 아니고 남이 판단한 것에 따라야 돼. 지금은 그런 사회란다. 이러면 애들이 책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주인처럼 살겠어요.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스토리나 그 우화나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도 그렇고 많은 옛날의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왜냐하면 책 읽어. 그게 지혜로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꼭 지혜로워야 이런 건 아니지만 기왕에 사는 거 사실은 지혜로우면 좋긴 하죠. 근데 이런 거를 책을 읽으면 경험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을 왜 아이들은 학교에서 나보다 성적이 좋은 애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책에 있는 정말 다양한 인물 중에서 아주 내 마음에 맞는 캐릭터, 어떤 탁월성을 보인 사람, 아니면 어떤 잘못도 없는데 끔찍한 운명에 처한 사람, 이런 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책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고, 찰스 디킨스 이런 이야기도,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줘요. 왜냐하면 찰스 디킨스 얘기도 제가 잠깐 해도 될까요? 디킨스는 영국이 자랑이죠. 인류의 아주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아이들도 찰스 디킨스 책을 좀 읽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할아버지는 하인이에요. 출신 자체가. 그리고 아버지는 하급 관리였어요. 해군에. 근데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책은 좀 읽고 관리가 좀 되긴 했는데 하급 관리. 경제적으로 무능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책도 좀 읽고 하는데 경제력이 없어. 그러니까 생활력이 막 가정을 꾸는 떨어지는 사람. 그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어린 시절에 빈민가에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뭐 감옥에도 가고 가족은 다 빚을 져가지고 감옥에 옛날엔 그 채무 감옥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디킨스만 공장에 가야 됐어요. 어린 나이에. 12살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어. 엄마하고 동생들은 감옥에 가 있어. 그래서 이제 구두약 공장, 본드와 막 이런 10시간 이상씩 일을 했죠. 홀로 하숙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장에 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사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2년 정도 학교를 갔고, 그리고 금세 또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저런 일을 전전긍긍하죠. 뭐 심부름꾼도 하고 변호사 사무실 심부름꾼을 했는데 사환으로. 근데 거기서 조금 눈에 뭐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도 못 다니고 거의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집안도 없고 하여튼 뭐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성인으로 가는 단계에서도 끔찍했을 텐데 디킨스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뭐 한 가지 요인을 꼽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그 디킨스 연보에서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디킨스는 5살 때부터 그러니까 빈민가로 이사 가기 전에 아버지가 그래도 해군 관료였으니까 책도 읽고 글을 읽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서재가 있고 거기서 5살 때부터 책을 읽었어요. 아버지 다락방에서 소설책, 어른들의 소설책. 그거 몇 년을 그러니까 5살 때부터 10살까지 그러니까 5년이죠. 5년을 아버지하고 아버지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소설책. 그러니까 그 당시엔 칠드런스 북이 없습니다. 애들을 위한 뭐 책 이런 거. 애들을 위한 책은 어른들이 보는 거예요.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나온 게 최근이니까. 그리고 나서 집안이 그냥 폭삭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디킨스가 나중에 이런저런 심부름 변호사 사무실에 심부름꾼하고 뭐 하면서 책을 읽고 글을 읽어봤기 때문에 자기 길을 내가 뭐 기자가 되겠다 아니면 글을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었으면 뭐 그냥 우리가 모르는 디킨스였을 거고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저는 루소도 뭐 이 사람도 뭐 배운 게 없고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리저리 그 밑바닥 생활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것도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정이 불안한 상태, 고아처럼 지내는 상태, 그러면 불황자처럼 살거든요. 또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경험이라는 게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가 20살 좀 넘어가지고 엄청난 그 독서를 해요. 자기 인생의 약간의 결단.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라는 결단. 안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40대에 또 한 번 자기 독립에 대한 결단을 하거든요. 남 밑에서 일하지 않겠다라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20대에. 왜냐하면 똑같아요. 7살 때부터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읽었어요. 아버지 책을. 그 루소는 영웅전 이런 거, 프로타르코스 영웅전 이런 것들도 그 나이에 읽었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냥 바로는 아니겠지만 아버지가 대화하고 아버지 책 읽으니까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읽었겠죠. 그러니까 그 유년기에 어렸을 때 글을 읽으면서 예, 아버지하고 다락방에서 읽었던 그런 책에 대한 그게 고향과 같은 거예요. 내가 돌아갈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끔찍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다 그래요. 뭐 인생이 막 완전히 그렇게 돼도 어딘가 내가 인생의 한 토막에 좋았던 시절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스러운 책 읽기 그런 속에서 아마도 뭐 루소나 또 그 찰스 디킨스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특해하고 아유 그거를 뭐 이해를 하라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 와가지고 그러고 놀고 기특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도 좀 해주고 모르는 거 질문하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집안의 유산이죠.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강요된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어떤 막 커리큘럼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책을 읽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많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듣지만 제가 또 작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책 스물스물 이제 책을 읽어야겠구나. 독서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 어떤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같이 하는 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조금 들려주고 있다. 그러면서 2단계나 3단계 이런 때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고전 읽기 시작하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이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건 뭐 끊이지 않는 질문이에요. 아이가 읽긴 읽는데요.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냐면
그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이해라는 게 잘 한번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그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낸다거나 자꾸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나 그런 데서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뭔가 평균을 내고 뭐 이렇게 목표가 있고 뭐 그 교사의 평가에 있기도 하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왜 가정이 지금 왜 학교에 시녀 노릇해 가지고 마치 그걸 잘하면 될 것 같지만 가정은 가정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거 읽고 이해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난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루소의 에밀 좀 같이 읽어보고 예, 다음 시간에 물어보거든요. 요약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헉하세요. 읽은 것 좀 얘기. 읽은 게 뭐 다 사라졌지 뭐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써놔야 뭘 알지. 아니면 책을 봐야 내가 또 기억을 되살리지.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거 읽었어요? 그러면 그냥 즐겁게 읽었는데 아이들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그거 와가지고 근데 평가를 해. 제대로 못 읽었네.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아이 책을 읽고자 하는 뭔가를 하나 또 꺾어 놓은 거죠. 그렇게 이제 몇 개 꺾이면 아이는 안 읽어요. 어려운 책 절대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책은 뭔가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인물만 해도 많고 풍성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꾸 왜 물어보실까요? 그냥 재밌게 읽었으면 그 인정해도 되는데 자꾸 무슨 학교 시험 성적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력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거는 재밌게 즐겁게 읽은 게 더 가치가 있을 텐데 왜 거기서 자꾸 이해했는지 여부를 물을까? 이해라는 거는 다 일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당연히 읽었으면 이해할 것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하고 피하고 싶죠. 그런 상황 자체를. 근데 어른들은 부지불식간에 그런 것들을 그런 가치관을 엄청 많이 줘요. 제가 볼 때는 성취감도 꺾고 자발성도 꺾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는 그리스 로마 어떤 신화 배경 지식.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제가 어느 정도 자료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좀 체계화 시켜가지고 PDF로 만들어서 이제 퀴즈도 좀 내고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해요. 수학도 다 교재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듣고 그것도 또 다른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수학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수학이 어떤 건지.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이 수학과 고전에서 하는 수학은 학교 수학하고는 완전히 결이 좀 달라요. 제가 바라보는 건 아이에게 조금 어울리는 수학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수학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그 개념을 획득하기가. 문제 푸는 거하고 개념을 획득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수가 뭐니 이거 자체를 몰라요. 서수가 뭐니 이러면 뭐 자연수가 뭐니 1, 2, 3, 4 이렇게 한다니까요. 분수가 뭐니 그 자체 그 자체의 개념이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어찌 보면 없어요. 그걸 획득시키기가 또 나름 어렵고 예를 들면 2분의 1과 3분의 1이 왜 그냥 더하면 안 될까? 이게 이제 같은 종류만 더할 수 있다. 동류항. 그러니까 왜 그 같은 종류라는 건 같은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셈법 자체는. 그거는 사실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는 크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다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뭐 사과의 크기가 두 개가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 차이를 크게 보지 않는 거거든요. 개체로서 그냥 개수로서 1 더하기. 그러니까 뭐든 다 추상적이에요, 이게. 조금만 가도. 그래서 획득되기가 계산하는 거하고 이 개념을 획득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함수적인 표현 또 셈법에 대해서도 로마 숫자를 가지고 셈을 하고 어렵습니다. 로마 시대 이 우리나라 한자를 가지고 셈 자체가 안 돼요.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이제 산가지 같은 걸 아니면 주판 같은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안 좋은 수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수학적 표현 방식. 계산은 다른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로마 시대는 그걸 가지고 셈을 할 수 있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큰 수 다룬다는 거는 큰 수 곱하는 거는 대학에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아주 고차원적인 전문적인 우리가 생각하면 좀 황당하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셈에 대한 통찰을 좀 줍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셈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데 초점을 두잖아요. 이건 산업 시대에 그냥 요구하는 것이지만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 시대에는 이 계산하는 건 노예가 있어요. 계산 따로 노예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적 노동처럼.
생각하는 걸 주인이 하는 것이지, 생각하는 걸. 거기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뒀고.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가만히 보면은 수체계라든지 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역사와 좀 우리가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런 속에 개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조금 여기 2단계, 1단계하고 2단계는 연결이 돼 있어요. 1단계를 하면은 2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LCM이라는 게 이게 이제 리스트 커먼 멀티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A, B 이것에 이것을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이게 언어거든요. 수학의 언어라는. 그러니까 수학의 언어적 특성을 제가 다루는 거예요. 역사적 관점에서. 이런 게 이제 함수 표현이죠. 왜 이렇게 쓰는가? 수학이 이제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리스트 커먼 멀티플. 그리고 괄호를 쓰고 이제 of로 읽죠. 그리고 이 전 단계에서 이제 함수가 무엇인지 함수적 표현과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수학의 어떤 표현은 다 추상적입니다. 계산을 딱 넘어서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A과 B의 최종 배수를 어떻게 구하지? 이게 중학교 딱 가면은 아이들이 딱 닥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멍해요. 최종 배수가 뭐예요? 일단 이게 최종 배수를 어렸을 때 구해서 곱하라고 하는데 뭘 곱해요? 약간 이제 이런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사실 수학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를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수학적 기호와 이것에 갖은 의미, 이거는 과정, 이제 중앙등 과정에서도 뭐 소인수분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왜 수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가? 왜, 이게 수학의 언어라는 측면이에요, 언어. 언어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있어요. 수학적인 표현 방식.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여기엔 다 뜻이 있습니다. 파이는 그리스어지만 프로덕에서 왔거든요. 프로덕이라는 건 곱하기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하기 결과는 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프라임이고. 근데 이런 것을 아이들이 이해 못하냐면 이해는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조자료도 주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고등학생만 돼도 가우스 기호, 우리가 이제 나머지라는 거를, 나머지는 나눠서, 어, 나머지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A 나누기 B 하면 몫이 Q고 나머지가 이제 R이다.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의 표현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면 나와요. 아이들은 저가 이 초등 수학이지만 대수적인 문자를 쓰는 것도 체계적으로 함수와 문자를 쓰는 것도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이런 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함수의 그러니까 수학의 추상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머지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A에서 R이라는 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전체에서 이제 B 곱하기 이제 Q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또 수학에서 표현하느냐? 그러면 이제 가우스 기호를 써요. 이런 식으로. 가우스 기호가 나오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이긴 한데 단순한 거예요. 사실 몫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플러스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이런 수학적 기호를 써서 수학적 표현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R이라는 거는 A에서 B 곱하기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게 중요한가? 이런 표현을 저는 너무 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산하는데 너무 집중해 있다는 게 좀 문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은 언어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면 되고 모든 학문은 형식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화학은 화학의 형식 체계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는 다 산수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안 와다 보면 힘들어 보이고 뭐 그런 것이 약간 수학의 아이들에게 이제 좀 이 언어가 이 표현 방식이 멀게 느껴지는 좀 두려움을 주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주사처럼 이렇게 자꾸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수학은 이런 거예요. 추상성이라는 거. 계산하고 뭐 예를 들면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구하는 일반 알고리즘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느냐 이 추상적인 그냥 일반화된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쭉 2단계 가면은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하고 배우는데 기존에 보면은 아이들 이해도 수업이 끝나면 또 이제 다 휴발될 거예요. 근데 휴발된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그 경험이라는 거는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니지만 수학이 그래도 이런 거였어.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좀 재밌게 했고 이런 거였어. 이런 것들은 남겨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다 PDF로 다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보관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아니고 특이한 커리큘럼일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있지 않은. 제가 예전에 혼자 공부하면서 이 수학이라는 거, 이게 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굉장히 다른,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왜 수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표현을 안 하고 왜 저런 것들을 다 놓으면서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접하면 수학이 조금 달리 보이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다 배울 건 다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제가 달리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곱하기도 할 거예요. 더하기도 하고 뭐 이진수 같은 것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수체계나 셈법에 대해서 다른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라이프니츠가 뭐 그런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논문을 다 썼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다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좀 설명해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다른 개념을 확고하게 하는데, 늘 하나를 빨리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다른 방식으로 보면은 달리 보여요. 수체계도 그렇고 셈법도 그렇고.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는 데는 반대 개념을 입혀줘야 될 가능성, 그래 더 확실하게 아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